허준 선생 TV입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엘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어, 신랄하게 좀 신랄하게 누구를 까줄까요? 다 까세요, 다 까. 어차피 이제 요 알겠습니다. 사이는 다 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돌아가면서 신랄하게 다 까야 됩니다. 예, 계속 까야 돼요. 죽을 예, 때까지 까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우리 저기 허준 선생님 오늘도 인천 가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국내에 계시는 애국자분들도 우리 허준 선생님 말씀대로 송월타올인지 걸레인지 보신이라고 굉장히 역겨운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고, 해외에 계시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시면서 화도 많이 나고 속도 많이 상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가슴 많이 아프시면서 하루하루를 해외에서 보내실 것 같습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그래도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에 무슨 올림픽이다 뭐다 또 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지지난주 1월달 들어와서 굉장히 강조했던 게 지방 분권 개헌이었는데요. 그거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지방 분권 개헌이나 홍방자 한국당의 국민 개헌은 결국 공산화 개헌으로 갑니다. 그래서 절대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지방 분권 개헌이나 홍준표 한국당의 국민 개헌은 얘네들은 개헌할 자격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불법 탄핵을 저질렀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감금한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이 헌법을 고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형법을 개정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현재 있는 범죄자들이 개헌을 하는 것은 이것은 다 잘못된 일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프레임을 좀 만들어 봅시다. 저 좌파나 이 한국당의 친이계 이명박 얘네들은 말이죠. 늘 이상한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특히 친박계 박근혜 대통령 또 우리 애국 시민들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프레임으로 우리를 굉장히 공격하는데 저도 오늘 한번 그런 프레임으로 얘네들을 한번 만들어 올가매고 엮어보고 싶습니다. 김정은이나 문재인이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이 평화는 원래 무슨 단어인데 이런 평화의 원래 뜻이 뭐겠냐? 예, 평화 가운데다가 양자를 넣어보는 겁니다. 평양화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문재인이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평양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측 통일부 차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 자, 요 말을 그러면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평양화 정착을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 대해서 북측이 또 뭐라고 했냐면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말을 살짝 바꿔볼게요. 북한 사람이 말한 화해 요거는 발음이 학대하고 좀 비슷하죠. 북한이 말한 단합 요거는 한압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북측 대변인이 말한 한반도 평화 보장하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자 이 말을 패러디해서 좀 바꿔보면 한반도 평양화를 보장하고 학대와
탄압을 도모하자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솔직한 심정은 이 말을 저렇게 바꾼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 한반도 전체를 평양화하자. 이 평양화하자는 말을 노골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평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신년사에서 했던 단어 중에 한 문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가자. 이 말을 살짝 바꿔보면 이렇죠. 반칙과 특권으로 가득 찬 평양 올림픽, 더불어 못 사는 나라로 가자. 자, 올림픽 팀의 신소경 선수가 오늘 그 소감을 얘기했더라고요. 예. 그 남북 단일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 선수가 말한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 못 뛰는 동료 생기지 않겠나. 대표팀 선수들 상처받고 사기가 떨어졌다.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몇 명이 아예 경기에 참여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동고동락했던 선수로서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속상할 것 같다. 이 선수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뭡니까? 문재인이가 평양을 위해, 북한을 위해 특권과 반칙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노력이 물거품 되게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2030 세대의 노력을 물거품 되게 하였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신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나라, 이것이 정반대로 가고 있죠. 반칙과 특권이 넘치는 나라, 더불어 못 살고 가슴 찢어지게 하는 나라. 문재인 좌파 정권의 특징은 특권과 반칙을 동원하고 노력을 물거품시키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앞글자만 따서 뭐라고 줄였냐면요. 특, 반동, 노물 정권이었습니다. 특반동, 노물 정권. 시청자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특, 반동, 노물 정권. 특권과 반칙을 동원하고 노력을 물거품시키는 정권. 특반동 노물 정권입니다. 자, 이 특반동 노물 정권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 현송월이라고 했죠. 우리 허준 선생님이 제가 오늘 원래 현송월을 송월타올이라고 제가 원고에 써놨는데 우리 선생님도 미리 송월타올인지 걸레인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말이죠. 자, 이 현송월이가 관현악단 단장으로 왔어요. 관현악단 단장입니다. 아니 올림픽에 무슨 예술단이 참여한 적이 있었나요? 이거 역시 반칙과 특권이죠. 이게 올림픽 대회입니까? 예술단 경기 대회입니까? 아니면 애첩놀이 대회입니까? 자, 우리 뭐 이런 거 있죠. 혹시 가정집에서 말이죠. 어떤 아내가 남편 보고 여보 송월타월 한 장 갖다 줘 이러면 송월타월 달라는데 혹시 그 남편이 현송을 떠올리고 가슴이 뜨끔뜨끔 찔끔하는 그런 남편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아마 수십 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혹시 북한에 갔다 왔다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내가 여보 송월타월 갖고 와 그러면 그냥. 그런데 송월이가 왜 내려왔을까? 이 가슴 뜨끔찔끔 하는 이 남자들에게 뭔가 메시지 보내려고 내려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현송월의 그 비싼 2,500만 원짜리 핸드백에 USB 드라이브가 들어있지 않을까. 그 USB 드라이브에는 그 야릇한 비디오, 그 가슴 뜨끔찔끔하는 대한민국의 수십 명의 남자들 송월타월만 보면은
그 남자들의 비디오가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소설을 또 써봅니다. 자, 특반동 노물정권 두 번째 특징은 평창 총후원금 모집이 1조 600억 원이랍니다. 기업들에게서 받은 돈 아닌가요, 이거? 돈 10원도 주고받은 적도 없이 묵시적 청탁이라고 이재용 부회장님이 감옥에 계시는데, 아니, 이런 사람도 감옥에 있는데, 그럼 현지에서 지금, 예? 1조 600억 원을 거뒀다, 이겁니까? 이거는 아주 명시적 청탁, 명시적 뇌물 아닙니까, 이거? 이거 역시 특권과 반칙 아닙니까? 아,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특권 주는 거 아닙니까? 반칙 주는 거 맞죠? 평창 후원금 낸 기업들, 여러분들 말이죠.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세요. 이재용 부회장을 보시고 말이죠. 특반동 노물 정권 특징 세 번째는 뭐냐? 이번 평창올림픽 때 문재인 아들 문준용 작품이 평창올림픽 기념 전시회에 출품된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거 하기 전에 문준용의 취업비리 먼저 밝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 문준용 취업비리가 어떤 거였습니까? 특권과 반칙 아니었나요? 자기는 맨날 특권과 반칙하면서 뭐 개소리를 합니까? 이 문재인은 아들과 딸을 포함해서 4명의 가족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어째서 이 가족 사진은 공개하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이가 가족 사진 언제 공개 전시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가족 사진 공개 전시도 못하면서 무슨 문준용 작품 전시회를 합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이 더불어 잘 사는 가족 사진 공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더불어 하지 말고 말이죠. 이참에 그 박원순 씨도 가족 사진 공개 안 하던데 그 아름다운 재단 희망제장소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아름다운 가족 사진, 희망 가족 사진 이렇게 찍어서 좀 공개 좀 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당이죠. 한국당이고 그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계실 때부터 해가지고 늘 어떤 왜곡된 이미지의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것은 친박계와 친이계에 대한 프레임이었었는데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죠. 금요일 날 약간 설명을 했는데 또 한번 또 다른 각도로 설명드릴게요. 자, 친박계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은 어떤 게 있냐? 이 잘못된 프레임 때문에 친박계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리석은 대응들을 많이 했어요. 친박계에 대한 나쁜 이미지 프레임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친박, 비박, MB, 박근혜 이렇게 부르죠. 예, 친박과 비박이 싸운다. MB와 박근혜가 어떻다. 요 말을 잘 보면 말이죠. 박자가 3번 들어가요. 친박의 박, 비박 박, 박근혜 박. 근데 이명박이는 없어요. 친박, 비박, MB, 박근혜. 이명박이 이름이 없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박은 3번이나 들어요. 친박, 비박, MB, 박근혜. 자, 이걸 왜 이랬을까? 왜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는 뉘앙스의 박자가 왜 3번이나 들었을까? 이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이 작업이었죠. 이명박 이름은 왜 없을까? 이명박 이름을 왜 MB라고 넘어갔을까? 이명박 이름을 감추고 철저하게 보호해주기 위한 작전이었죠. 이것은 언론과 이명박과 친이계 의원들의 거대한 뭔가 야합의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박자가 전부 들어가는데 이명박이는 없어요. 자, 친박계의 어리석음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친박계 국회의원들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 친박계 국회의원들의 어리석음은 어떤 거였냐면
그전에도 우리 그 얘기를 했었지만, 전쟁하기가 싫어서 평화를 선택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친박계는 이런 겁니다. 싸우기 싫어서 불공정 원칙에 타협을 한 후에 배신을 당하고 모든 오물은 뒤집어 썼다는 거죠. 원칙을 고수하셨던 박근혜 대통령님은 굉장히 원칙적으로 나가셨어요. 타협 같은 거 안 하셨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원칙 지켰지 타협 안 보십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님 보고 이렇게 그냥 보석으로 나가라고 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님 안 나오시잖아요. 내가 확실하게 무죄를 선언 받고 나가겠다. 친박계 의원들 같은 감옥에 들어가서 이러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원칙을 고수한 박근혜 대통령님을 믿고 따른다는 친박계 의원들이 전혀 박근혜 대통령님을 배우지 않았어요. 이 멍청이들은. 친이계 국회의원들은 이명박이를 철저하게 닮았죠. 아주 얘들은 똑같아요. 이명박이 뱃속으로 난 애들 같아요. 얘들. 늘 하는 짓이 뭐냐면 불공정한 짓을 합니다.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2007년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의 불공정 경선. 예. 그 경선 자체 룰이 불공정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이가 대통령 된 그 다음에 2008년에 친박계 공천 학살을 했죠. 이명박이가. 그때 공천을 못 받은 친박계 의원이 누구냐? 김무성, 서청원, 홍사덕, 이규택, 엄호성, 김재원. 그 당시에는 김무성이가 친박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제는 친박계 의원 이름 댈 때 김무성 이름을 대질 않아요. 아주 정규제 정도의 머리가 왜 김무성을 뺐을까요? 뭔가 머리가 도른 거죠. 그쪽으로. 그 다음에 탄핵을 시켰던 원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과 친이계의 국회의원들의 그 다음에 언론과 판사 검사들 이 자들이 모두 합심해서 헌법을 파괴시켰다라는 거죠. 법칙을 깨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이 된 겁니다. 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번째, 김진태하고 홍준표의 작년에도 불공정 경선을 했던 거죠. 이때에도 친이계가 불공정 경선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사기를 쳤죠. 그러니까 늘 친이계는 이딴 짓을 하는데 친박계 국회의원들은 강해요. 이번에 홍방자 한국당 내 친박계 의원들 있죠. 아까 우리 허준 선생님께서 니네들 뭐 하냔 말이지 탈당해서 안 오고 니네들 거기 있어봐야 찬밥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친박계 의원들 니네들 말이야 친이계 국회의원들의 그 야비한 거 벌써 몇 번이나 했잖아.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왔어. 친이계 의원들 니들 그거 10년 동안 겪어놓고도 아직 거기 붙어있냐 이 멍충이들아. 어? 니들 말이지 2020년에 다음번 국회의원 공천 못 받아. 못 받는다고 이 바보들아. 니들이 아직도 이명박 홍준표를 믿냐? 아이 바보들아. 믿을 걸 믿어야지. 이명박하고 친이계는 얘들은 내가 얘기했잖아. 전갈 같은 본성이 있다고. 늘 곤경만 벗어나면 배신하는 본성이 있다고. 이명박 홍준표 한국당은 배신, 거짓말, 원칙 파괴, 헌법 파괴를 늘 저지르는 놈들입니다. 이놈들은 좌파와 똑같아요. 하는 행동이요. 보수 우파 행동이 아닙니다. 이 새끼들은. 이름만 보수라고 했지. 아니 이명박 얼굴에 여자 사진으로 이렇게 딱 사진을 갖다 대면 그 몸뚱아리가 여자가 됩니까? 이명박 홍준표의 친이계 이 좌파 놈들이 얼굴에다가 보수하고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보수당입니까? 사기치는 쓰레기들이죠. 기생충입니다. 자,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과 대한애국당이 배워야 되는 역사적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님의 원칙 존중 정신을 정말 본받아야 합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님이 후보 경선하실 때
그때 이재호가 그랬죠. 경선 룰 바꾸자고. 예, 친이계가 그때 또 그랬었습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선수가 룰에 따라야지 선수에 맞춰서 룰을 바꿀 수 없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님이 강하게 치고 나가셨죠. 친이계의 그 잔대가리 굴리는 그 배신하는 속성을 알아차리고 그 타협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친이계는 뭐 했습니까? 우리 당 깨고 나가겠다 협박을 했었죠.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님 나가려면 나가 하고 원칙을 고수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후보로 선출되셨고 대통령에 당선되셨던 거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원칙 고수 정신 반드시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이계 홍방자의 한국당은 이 잔머리 잘 굴리고 비열하고 잘한다는 겁니다. 수없이 말을 바꿉니다. 이거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세 번째, 그래서 태극기 애국시민세력과 대한애국당은 공정한 규칙을 세우고 서로 경쟁하는 풍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거짓말을 사용한다든가 불공정한 규칙과 법칙을 강요하는 것을 타협하고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태극기 애국 전사들과 대한애국당 여러분, 우리는 기필코 이 진실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진실의 싸움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을, 때로는 행복을 느낍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과 이명박 홍준표 한국당의 비열하고 좌파 독재적인 형태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와 함께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 아프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훌륭함과 진실함에 대단히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96세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한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함께 고생하는 것.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다. 태극기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국 시민이라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통받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그런 고생을 하는 것, 이것이 또 한편에는 행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목숨을 걸면서 사랑할 대상이 자유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무한한 행복을 느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만 있다면 그것은 희망인 것입니다. 오지 않는 봄은 없습니다. 열심히 투쟁합시다.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합시다. 현재의 어려움이 지나면 자유 대한민국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여,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 대한민국 지켜냅시다. 바로 세웁시다. 자랑스러운 애국 전사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언양 누부야 차단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